가평의 붉은 낙인, 로망의 파산과 되찾은 영혼의 안식, 제한장, 서울의 회색 감옥, 30년의 무거운 숨결. 2024년 늦여름,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는 지열로 이글거리며 사람들의 진을 빼놓고 있었다. 59세의 혜진은 부엌 창틀에 낀 시커먼 먼지를 닦아내며 밖을 내다보았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소음이었다. 아침 7시 30분이면 남편 민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구두 소리를 신호탄 삼아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일상이라기보다 정교하게 짜인 감옥의 수칙 같았다. 혜진의 손마디는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마디마디가 쑤셔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좀 진하게 끓여놔. 아, 그리고 분리수거 좀 미리 해두고. 민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혜진은 자신이 거대한 식당의 주방장 혹은 호텔의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전락한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탁한 공기를 희석해 주었다. 아이들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며 혜진은 기꺼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지우고 민수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자 30평 아파트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납덩이로 가득 찼다. 밤마다 혜진은 베개의 얼굴을 묻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혜진아, 너는 어디에 있니? 너의 꿈은 어디로 갔니? 젊은 시절, 그녀는 캔버스 위에 꽃과 나무를 배치하는 정원 디자이너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흙 대신 락스 세제를 쥐어주었고 꽃향기 대신 남편의 땀 냄새 밴 와이셔츠를 맡게 했다. 잊힌 자아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던 어느 날, TV 화면 속에서 본 가평의 전원 생활은 그녀에게 마약 같은 구원으로 다가왔다. 저곳이라면, 저 푸른 숲속이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숨을 쉬어야만 하겠어. 혜진은 매일 밤 가평의 지도를 펼쳐보며 그곳의 흙냄새가 자신의 썩어가는 영혼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제2장, 가평의 달콤한 환상, 로망이라는 이름의 덫.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어느덧 30년을 넘어서고 있었다. 최근 민호는 부쩍 기억력이 감퇴한 듯 보였다. 아침에 둔 차 열쇠를 오후 내내 찾거나 방금 한 질문을 5분 뒤에 다시 하기도 했다. 혜진은 그것이 은퇴를 앞둔 남자의 일시적인 방황이라 생각했다. 나이 들면 다 저러지 뭐. 혜진은 오히려 민호의 그런 유순해진 태도를 이용해 자신의 오랜 갈망을 쏟아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 나 가평에 봐둔 집이 있어. 거기서 당신은 낚시하고 나는 정원 가꾸면서 진짜 인생을 찾아보고 싶어. 더 이상 이 아파트의 부속품으로 썩어가기 싫어. 당신도 은퇴하면 갈 곳 없잖아. 혜진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평생의 노동이 담긴 아파트, 매각 대금과 민호의 퇴직금을 모두 털어넣자 딱 3억 원이 마련되었다. 가평 산골 중턱에 자리 잡은 2층짜리 목조 주택. 넓은 마당 뒤로는 수천 그루의 잣나무가 호위하듯 서 있었고 마당 앞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이 굽이쳤다. 혜진은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던 날 가평의 서늘한 바람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이제 이 흙 위에 내 꿈을 그릴 거야. 첫 가을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혜진은 매일 아침 안개가 산맥을 타고 흐르는 장관을 보며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마당 구석구석에 튤립과 수선화 알뿌리를 심었고 민호는 옆에서 서툰 솜씨로 나무 울타리를 쳤다. 당신 참 좋아 보인다.
진작 올 걸 그랬나 봐. 민호의 말에 혜진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제3장. 지옥에서 온 불청객 진해와 뱀의 습격. 하지만 자연의 환대는 그리 길지 않았다. 습한 장마철이 다가오자 자연은 잔인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지옥의 진의 야습이었다. 어느 습한 밤, 화장실에 들어간 혜진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딱딱한 촉감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어른 가운데 손가락보다 굵고 긴 산지네였다. 서울에서 보던 조그만 벌레와는 차원이 달랐다. 붉은 머리와 수십 개의 다리가 꿈물거리는 그 흉측한 형체에 혜진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호가 달려와 빗자루로 때려잡았지만 진해의 독 오른 몸통은 끊어진 채로도 한참을 꿈물거렸다. 그날 이후 혜진은 자다가도 몸 어딘가가 간지러우면 진해가 기어오르는 환각에 시달리며 매일 밤 불을 켜고 자야 했다. 두 번째 공포는 텃밭의 살모사 조우였다. 화창한 어느 오후, 혜진은 직접 기른 상추를 저녁상에 올릴 생각에 들떠 텃밭으로 향했다. 무성하게 자란 잎사귀 사이로 손을 뻗는 순간 발치 옆 돌틈에서 쉿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갈색, 무늬가 선명한 살모사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혜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뱀의 노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혜진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밭두렁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민호가 삽을 들고 달려와 뱀을 쫓아냈지만 뱀은 유유히 숲을 속으로 사라지며 혜진에게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혜진에게 마당은 더 이상 낭만적인 정원이 아니라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야생의 사냥터로 변했다. 제4장. 텃세와 고립 시골 인심이라는 이름의 폭력. 로망을 산산조각 낸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텃세는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마을 이장은 잊을만 하면 찾아와 마을 도로 보수비나 노인정, 에어컨, 기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우리는 외지인인데 왜 원주민보다 더 많이 내야 하나요? 혜진의 합리적인 항의에 이장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싸늘하게 답했다. 서울 사람들은 돈 많잖아요. 싫으면 도로 쓰지 말든가. 그날 이후 마을 입구에서 트랙터가 혜진의 차 앞을 막아서는 일이 빈번해졌다. 옆집 노인은 더 가관이었다. 혜진이 밤마다 켜두었던 정원의 작은 LED 조명이 자신의 들깨 농사를 망친다며 밤마다 대문 앞에 와서 고함을 질렀다. 이런 육실할 것들이 내려와서 남의 농사를 다 조져놓네. 그렇게 밝은 게 좋으면 남산타워 가서 살지. 왜 내려와서 난리야. 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담장을 머머 들려올 때마다 혜진의 영혼은 갈갈이 찢겼다. 마을 모임에 용기 내어 참석해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사투리로 속닥거리며 혜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혜진은 서울의 무심한 이웃들이 차라리 따뜻했음을 깨달으며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제5장. 잡초의 저주와 밑 빠진 독의 난방비. 정원 디자이너를 꿈꿨던 혜진에게 텃밭은 축복이 아닌 무기징역 노역이었다. 잡초는 마치 마법처럼, 아니 저주처럼 자라났다. 오전에 허리가 끊어져라 풀을 뽑아놓으면 오후에 비가 살짝 내린 뒤 다시 새파란 싹이 돋아나 그녀를 비웃었다. 떼약볕 아래서 온종일 쪼그려 앉아 풀을 뽑다 보면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손톱 밑은 흙으로 새카맣게 죽어갔다. 예쁜 원피스 대신 땀에 찌든 작업복과 목이 늘어난 티셔츠가 그녀의 유니폼이 되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세련된 서울 아줌마가 아닌 찌든 시골 노파의 모습이었다. 경제적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숨을 조여왔다. 산골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길고 혹독했다. 단열이 부실한 목조 주택은 기름을 집어삼키는 하마였다. 실내 온도를
겨우 18도로 유지해도 한 달 난방비만 90만 원이 찍힌 고지서가 날아왔다. 민호 씨, 우리 연금이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은행 대출 이자 60만 원 내고 난방비 90만 원 내면 우리 뭘로 먹고 살아? 민호는 묵묵히 숫자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여기선 숨만 쉬어도 돈이네. 서울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이 그립다. 혜진은 마트 한 번 가려 해도 차로 20분을 내려가야 하는 기름값조차 아까워져 식단에서 단백질이 사라지고 오직 텃밭에 시든 채소만 올리게 되었다. 제 6장 눈보라 속의 응급실. 그리고 민호의 가슴 아픈 비밀. 가평에서의 두 번째 겨울.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 3시경. 혜진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칼로 심장을 비비는 듯한 통증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민호 씨, 119 좀. 제발. 민호는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금 폭설 때문에 제설 작업이 안 돼서 그 산길까지 가려면 최소 50분은 걸립니다. 자차로 내려오실 수 있겠어요? 그 50분은 혜진에게 죽음보다 긴 시간이었다. 남편의 낡은 차에 실려 덜컹거리는 산길을 내려가며 혜진은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욕심 때문에 이 산골짜기에서 시체로 나가는구나. 가까스로 응급실에 도착해 고비를 넘긴 혜진은 병상에서 눈을 떴다. 그런데 옆 침대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민호의 눈빛이 유리구슬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뒤지며 내 차 열쇠 어디 있지?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지각하겠다. 라며 30년 전 이야기를 횡설수설했다. 의료진을 통해 들은 소식은 벼락 같았다. 민호는 이미 알츠하이머 중기 단계였다. 왜 말 안 했어? 나 따라 여기 올 때 왜 숨겼냐고. 혜진이 링거줄을 매단 채 오열하며 소리쳤다. 민호는 아이처럼 멍한 눈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좋아했잖아. 가평에 오고 나서 당신 얼굴에 핀 웃음꽃. 그거 꺾고 싶지 않았어. 내 머릿속이 지워지는 공포보다 당신이 다시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한숨 쉬며 울게 되는 게 더 무서웠어. 당신 정원 만들고 싶다며. 그거 방해하기 싫었어. 민호는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공포 속에서도 혜진의 이기적인 로망을 지켜주기 위해 매일 뱀을 삽으로 때려잡고 허리가 끊어질 듯 풀을 베고 있었던 것이다. 제7장 낙찰가 9,100만 원. 불타버린 로망의 잔해. 부부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3억에 샀으니 수리비와 정원 가꾼값해서 2억 5천만 원이라도 받자. 그 돈이면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은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맹수보다 냉혹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모님, 지금 가평에 사모님 같은 분들이 살려달라며 내놓은 집이 수천 채예요. 전원주택 열풍 다 끝났어요. 1억 5천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시간은 부부의 편이 아니었다. 민호의 약값과 불어나는 대출 이자는 매달 혜진의 목을 조였다. 결국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했고 집은 경매에 붙여졌다. 법원 경매장에서 혜진의 꿈이자 30년 노동의 결정체였던 2층 집은 2025타경 XXXX라는 차가운 부호로 불렸다. 첫 유찰 20% 하락. 두 번째 유찰 다시 20% 하락. 사람들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늑대처럼 더 싼 가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최종 낙찰가는 충격적이게도 9,100만 원이었다. 3억 원을 쏟아붓고 1년 반 만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은행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 법원 비용을 정산하고 나자 혜진의 통장에는 830만 원이라는 초라한 숫자만 남았다. 평생의 피땀이 담긴 아파트 한 채가 가평의 잡초와 뱀, 진해,
그리고 어리석은 욕망 속에서 증발해버린 순간이었다. 혜진은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나며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심은 튤립들은 잡초에 덮여 흔적도 없었고 집은 그저 흉측한 나무 덩어리로 보였다. 에필로그. 상실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진짜 나.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아주 낡은 12평 월세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면 이웃집의 TV 소리가 들리고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소음이겠지만 혜진은 이제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고 밤 12시에도 민호의 약을 구할 수 있는 편의점과 약국이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숲속보다 평화로운 자유였다. 혜진은 베란다의 낡은 스티로폼 박스에 흙을 담고 1,000원짜리 꽃씨 하나를 심었다. 가평의 넓은 마당보다 남편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이 좁은 복도가 진짜 내 삶의 정원이었어. 민호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지만 메모지에 혜진의 이름만큼은 꾹꾹 눌러 쓴다. 혜진아, 밥 먹었어. 그 반복되는 물음이 예전에는 지겨운 속박이었으나 이제는 혜진을 이 세상에 숨 쉬게 하는 유일한 사랑의 산소호흡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유라는 것은 도시를 떠나 이름 모를 산속으로 도망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발걸음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과 같다는 것을 말이다. 가평의 노을은 그녀의 재산을 모두 태워버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혜진은 비로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사람 혜진을 발견했다.